10,000명이 눈밭을 지나가는데 흔적이 안 남아요. 이게 대군이 들어온 건지 그냥 선발대 약간이 들어온 건지 판단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어요. 모든 전쟁은 잔인하다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도 하면 안 되겠네요. 자, 부부싸움하고 전쟁 차이가 있어요. 부부싸움은 맞고 살아도 돼. 안 맞으셨어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V 임영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랑 한국전쟁 이 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만한 전쟁사가 있습니까? 독립운동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니까 이제 그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러면 봉오동 전투, 천산리 전투 말고도 좀 이게 선생님 기억 남는 전투 있으십니까?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는 거로 따지면은 전력이 워낙 압도적이었고, 원사이드하게 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유럽이 점령당했을 때 우리가 영화 보면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냐? 아니 우리는 왜 쟤들처럼 못 싸우니? 뭐 이러는데 그건 좀 큰 오해신 게 전쟁이라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시면 알지만 정말 돈 잡아먹는 게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하루에 쓰는 155mm 탄이 62억 원이에요. 하루에 쓰는 게. 제가 155mm 견인포 통신병 출신이고. 아 그러세요. 근데 155mm 견인포가 아직도 있나? 지금도 150mm 많이 쓰죠. 또 자주포도 있고. 진짜요? 네, 전쟁에서는 155예요. 아니 아직도 견인포를 쓰나요? 제가 25년 전에 국립대를 했었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면 뭐 드론, 미사일 이런 얘기만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전쟁에서 아직도 전쟁터의 왕은 155예요. 와. 아직도 155mm의 시대예요. 선생님, 저 갑자기 궁금한데. 야, 내가 6월 25일 한 4시에 선전포고 할 거야. 그럼 4시에 그때 땅 쏴야 되는 거야? 3시 50분에 쏘면 안 되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까지 시간 정해서 선전포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먼저 쏘고 선전포고 해요. 하긴 그 선전포고 4시에 쏠 거야 하면 누가 4시까지 기다려? 그런 경우는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상대가 너무너무 허약해. 군대도 별로 없어. 들어가면 돼. 당나라야? 당나라는 세죠. 당나라 군대라고 당나라는 그거는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말을 당이라고 많이 썼어요. 차이나라고 하듯이 당면. 당차. 이렇게 있었지 방금. 야, 당면에 그 당자가 당나라 때 당자야. 그래, 당자가 그때 쓰는 당나라 때 당자야. 설탕 당구? 당면은 쌤 맞죠? 당나라 당자 그럴 거예요. 맞죠? 특히 일본에서 중국 거를 당 많이 그랬어요. 중일전쟁 같은 거 할 때 일본군이 중국 군대 형편없다고 중국 군대라고 안 하고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당나라 군대는 실제 당태종의 당나라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일제 시대 때는 이제 봉오동 전투, 전산 전투. 아무튼 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전쟁이라는 건 뒤에 받쳐주는 경제력과 산업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에서 레지스탕스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도와줬고 러시아도 그때 독소전쟁 때 물자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대줬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건데 근데 우리는 대주를 나라가 없어요. 그때 중국의 국민당 정부도 광복군 편성하는 걸 방해했고 사실 억지로 만들긴 했는데 독립군대 안 만들어 주려고 그 형식뿐이었어요. 또 광복군 장교 무슨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총 쏘는 법도 안 가르쳤대. 시간만 때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 배웠던 뭐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조선의용군이라든지 뭐 이런 군대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만든 건데 지원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만주나 간도에 조선인 촌락들이 좀 꽤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막 쌀을 걷어서 주고 그거로 밥을 해 먹는데 3년 묵은 쌀, 5년 묵은 쌀을 갖고 밥을 하니까 노린내, 쫀내, 똥내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먹어야 되나 싶은 정도로 식사를 하고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대규모 전투를 벌이기에는 진짜 열악한. 그렇죠. 그래서 독립군 전투가 규모가 작은 거는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렇죠.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했던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유가 시대적인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그때 없어요. 그 주변에 도와줄 나라는 아무도 없고 그냥 흡수 합병하려고만 하죠. 그런 상태니까 도저히 군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전멸당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군대라는 게 우리가 정말 아시지만 돈 얼마나 드는 겁니까? 조선인 300명 정도 사는 마을에서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막 이렇게 그냥 긁어 모으면 총 한 자루값 나와요. 우리가 요즘 한국의 방산도 지금 유명해지고 막 좀 있으면 이제 제대로 된 전투기까지 만들면 육해공 다 만드는데 네. 그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력이 정말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긴 제가 98년도 이등병 월급이 7,800원이었나 8,400원이었나 제가 이랬거든요. 선생님은 얼마였어요? 저 병장 때가 13,0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쓸 돈이 없었어. 아, 선생님 때는 역전으로 받으셨어요? 거의 뭐 그 수준이었어요. 강백장? 네. 한국 전쟁사도 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뭐 백마고지 전투. 백마고지는 뭐지 근데? 백마고지가 백마고지 전투죠. 어디예요? 그게 지금 철원 북쪽입니다. 장사리. 장사리는 그거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 네. 포항 쪽의 해변. 인천 상륙 작전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아 진짜? 전쟁에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네. 극적인 전투는 행주치마 같은 이제 이야기가 생긴다. 희생이 많았던 전투는 뭔가 의미를 부여해줘야 한다. 근데 아니 실제로도 그 장사리 전투가 시설을 끌어주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인천으로. 근데 그 장사리 전투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고 학도병들이 하니까 많이. 이제 그분들을 이제 위로하는 뜻에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어 하는데 장사리 전투는 그러면 왜 한 거예요, 선생님?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단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한 양동이라는 건 일단 말이 안 돼요. 전혀 그럴 의미가 없어요. 북한이 그쪽에다 양동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쪽에서도 상륙 작전 한다는 거 눈치채고 있었는데 군산이냐 인천이냐 이런 쪽을 고민하고 동해안으로 왜 와 도대체. 동해안으로 와서 태백산맥 넘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의미가 없고 그쪽에 일부가 상륙한다고 해서 뭐 그 낙동강 경선에 사단들이 위협받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붙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을 대표하는 전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황을 바꾼 큰 전투라면 뭐 인천 상륙 작전, 작전? 뭐 장진호 전투. 장진호 전투는 비록 패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게 한국 전쟁의 흐름에서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 장진호 전투는 어떤 전투예요, 선생님? 장진호 전투는 이제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건 이미 눈치채고는 있었어요, 사실. 네. 언제 개입하느냐의 문제였고 이미 이제 들어왔는데 중공군이 적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당시 메가더 사령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 영토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압록강 두만강 선을 확보하면 이제 봐라 끝났지 않냐. 원상 복귀하고 전쟁 끝내자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압록강 두만강으로 최대한 올라가서 한반도를 통일시켜 놓고 끝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메가더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은데 뭐 다른 건 몰라도 외국 군대가 자기 병사들을 희생시키면서 국토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한 거는 고마워해야 될 일이지 분노할 일은 아니죠. 빨리 안 끝내고 올라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저희가 어디까지 쭉 밀고 올라갑니까? 당시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여기를 절단시키는 거였어요. 아 이게 끝이었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절단시키면 이쪽에 있는 군대가 고립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민군을 와해시키고 네. 한 번에 끝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도망갔는데 와해된 부대도 많고 탈출한 부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끊으니까 여들이 자동으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거의 남쪽 부분은 통일이 되고 인민군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38도선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여기서 다시 왜냐면 자기들 입장 이게 원상회복이에요. 네. 끝내자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올라가자고 그랬고 메가더가 그걸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결국은 한국은 이거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국경까지 가야 된다. 네. 그럼 어디까지 먹었어요 그 당시? 그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이렇게 생겼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군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병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하고. 이렇게 갔어요. 여기 네. 개마고원 부분이 좀 부족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병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더 이상 못 준다. 그리고 땅도 조그만데 병력이 왜 필요하니? 근데 우리나라는 산곡이 많아서 평야랑 달라요. 그러니까 골짜기 길로 군대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크게 보면은 군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네. 여기가 비어요. 아. 그러니까 중공군이 요놈들이? 고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지형을 당시만 해도 미국이 뭐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막상 여기 가보면 도저히 뭐 이런 데서 무슨 군대가 오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군대가 이동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이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 메가더 사령부는 중공군이 개입하기 전에 여기로 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중공군이 나타난 거야. 이게 대군이 들어온 건지 그냥 선발대 약간이 들어온 건지 여기서 판단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만 한 거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끝내라. 지금 들어온 건 얼마 안 된다. 근데 전쟁을 끝내려면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어요. 당시 중공군의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요, 인해 전술이 아니라 그건 이제 나중에 언론에서 한 말이고 실제로는 이제 은밀 기동이라는 건데 10,000명이 눈밭을 지나가는데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당시 미군은 세상에 이런 군대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거의 다 이까지 왔는데 보고를 했죠. 중공은 이미 들어온 것 같다. 그랬는데 항공 정찰을 해보니까 그때 겨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완전 민둥산으로 유명 나무가 없었어요. 눈밭이 덮였는데 안 보이는 10만 명이 갔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이럴 리가 없다. 미군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10만 명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흔적이 없을 리가 있냐 그러는데 그때 중공군이 뭐 나무까지 들고 이거 하고 뭐 흰천 덮고 하면서 흔적을 안 남겨요. 그래서 여기서도 청천강에서 이제 당하고 장진호에서 당하는데 왜 인해 전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는 산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은밀히 움직이면은 안 보여요. 그렇지 사실 뭐 예, 근데 중공군이 다른 훈련은 약한데 소리 안 내고 오솔길 따라서 가는 거는 엄청 강해요. 사실 국공내전 중국도 예, 그걸로 일본군 많이 했죠.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미군은 길 따라간단 말이에요. 길 따라가면서 여기 이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항상 포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와버린다고. 그래서 주로 고갯길 같은데 미리 매복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포병 같은 거 먼저 잡고 그리고 치면 후퇴하게 되죠. 후퇴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나라 그때 길이 다 트럭 한 대 지나간 제일 넓은 길도 지금 2차선 도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산곡길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와야 되죠. 와야 되면 군대는 녹아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진호 전투도 뭐냐면 이것도 미군이 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미 중간에 고갯길 여러 군데에 매복이 다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놔뒀어. 올라가게 놔두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요 포인트에 다 매복을 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땅 하니까 공격 시작하고 지나가는 애들 잡고 지나가는 애들 잡고 지나가는 애들 잡고 이런 포위망을 뚫고 내려와서 흥남까지 오는 겁니다. 아 그거에 그리고 나서 흥남 철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흥남이 여기니까. 여기서 대체로 매복 지점을 맨 위에 올라갔던 부대는 큰 매복 지점만 해도 한 4-5개. 작은 고개는 수도 없고 그거를 이제 뚫고 내려온 거죠. 야, 그 유명한 흥남 철수 작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흥남 철수가 유명한 거는 흥남까지 왔을 때는 포위망을 뚫은 상태였어요. 이제 수송만 한 거고, 그랬더니 여기 있던 이제 피난민들이 같이 타고 내려와서 이제 유명한 거고, 이제 진짜는 돌파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였어요. 그 황초롱 고갯길로 타고 내려와서 마지막 전투를 이제 뚫고 흥남까지 오는 거죠. 아, 이거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이거. 한국 때 뭐 쭉 있고 세계사를 바꾼 전쟁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탑3만 뽑는다면 그거는 너무 어렵죠, 진짜. 임영환이 뽑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쟁 탑3 중에 3!
아니 근데 그 전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구석기 시대 때 벌어진 전쟁이 세계사를 바꾼 전쟁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기록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역사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요. 이 역사라는 게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쨌든 서구 문명이 동양 문명을 조금 이겼지. 자본주의 네,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구 쪽 입장에서 전쟁사가 많이 쓰여지고 네. 기록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일단 세계사를 바꾼 전쟁은 쓰리. 삼위. 쓰리라. 1, 2차 세계대전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유럽이 있어요. 그다음 이쪽에 중국 있죠. 여기 뭐 인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빈 공간이 나오죠. 당시에 중국은 이제 고대 제국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처럼 분열을 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 힘으로 버티잖아요. 그런데 요 중간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인도까지 가는 요 라인 여기가 사실은 통합 제국이 안 됐죠. 물론 환경 탓도 있지만 근데 이때 소위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여기를 하나의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살아서 중국처럼 하나의 대륙이 됐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가 엄청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다 본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서 인도까지 갔는데 알렉산더의 제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 제국은 못 만들었어 사실은. 알렉산더의 제일 큰 공인지 악인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분쇄되면서 여기에 거대한 제국이 설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유럽, 여기 인도, 중국 이런 문명권이 나고 이 공백지대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으면 요게 하나가 있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를 다 무너뜨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파괴 왕이죠. 만들었다는 파괴를 시켜놨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백조각으로 다 쪼개놓은 것처럼. 그렇죠. 중국을 백조각으로 쪼개놓은 만약에 중국이라고 예를 비교하면 들면? 그렇죠. 중국에 쳐들어가서 중국을 백조각으로 쪼개놔서 지금 만약에 중국이 한 30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러면 세계사는 완전 지금 역사도 어떻게 다를까? 그렇죠. 야, 근데 이 거대했던 제국을 파괴한 사람이 알렉산더다. 네. 이거 3등하고 2등은 그거 해야겠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 카이사르? 이거는 뭐죠, 쌤?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금 프랑스 지방을 점령하게 되면서 네. 반도국이었던 이탈리아가 로마가 이탈리아, 로마죠. 그러니까 프랑스, 벨기에 뭐 거기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가 제국이 되죠. 근데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오늘날 서양 문명의 모든 뿌리가 만들어지니까 국가 운영 틀 모든 게 로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은 결국 로마의 후손이라고 보면 이 로마를 제국으로 만든 게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이니까 세계사를 바꾼 전쟁. 이탈리아의 그 로마에서 태어나서 카이사르가 여기를 다 먹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로마가 이탈리아 안에 있을 때는 제국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갈리아를 먹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요. 아하. 현대 입장에서 보면 그냥 1, 2차 세계대전이 1등이에요 일단. 어쩔 수가 없어. 그냥 1등이야. 3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 사건, 2위가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 1위가 1, 2차 세계대전. 이건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 2차 세계대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현대사에? 조금 두 개가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었죠. 지금의 21세기. 네, 좀 나이 드신 세대는 냉전 체제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도 냉전 체제의 영향을 엄청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고통받았던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역사의 빛과 어둠은 사실은 2차 대전의 직접적인 영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들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는 배경이 됐던 데는 2차 세계대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이거 뭐 역사적으로 뭐 굉장히 뭐 이게 신뢰도가 있다 뭐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그냥 가볍게 제가 갑작스럽게 여쭤보니까 접근하기 쉽게 세계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뽑아준 순위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생님이 볼 때 야 이렇게 잔인한 전쟁이 있었단 말이야? 물론 전쟁은 다 잔인하지만
이렇게까지. 근데 그것만은 모든 전쟁은 잔인하다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잔인한 거는 평상시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가장 합리적인 일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전투의 논리에선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란 가장 비정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 일을 여기서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전쟁의 가장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 싸움도 하면 안 되겠네요. 쌤은 한 번도 아닙니다.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자, 부부 싸움하고 전쟁 차이가 있어요. 부부 싸움은 맞고 살아도 돼. 안 맞으셨어요? 뭐 맞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맞죠. 오늘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쌤은 오늘 함께 보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대본 없이 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 부러운데 네. 사실은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 유튜브에서. 아,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진행하시는 분의 능력이 진짜 탁월해야 되는데 쌤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지금 거의 이제 8만 조금 못 됐어요 아직. 여러분들 실버 버튼 받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래요. 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영돈의 제목업 순TV 다음 주